저는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 사업 실패로 무너진 아들, 부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제 손으로 키워냈습니다. 제 모든 희생과 이 늙은 몸뚱이에 남은 마지막 가치까지 쏟아붓는다면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지붕 아래서 안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로또 1등 20억 원에 당첨되던 그날 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낡고 쓸모없는 가구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족의 민낯을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환호성을 지르고 은행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기쁨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악몽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9입니다. 저는 제 노년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화롭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10년 전 하나뿐인 아들 박지훈과 며느리 최미경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빚더미에 앉았고 살던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해 갈 곳이 없어지자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꺼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미경이가 무척이나 효성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내오고 혀에 꿀을 바른 듯 상냥한 말로 집안일을 도맡겠다고 했지요. 제 어깨를 주무르고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영양제라도 챙겨주며 동네방네 시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척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저는 그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살갑던 행동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반면 아들 지훈이는 점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조차 피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을 아내인 미경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그저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모진 말보다 저를 더 깊게 베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죽은 남편이 남겨준 시골 땅 나중에 제가 묻힐 곳이라 생각했던 마저 팔고 제 노후 자금까지 털어 아들의 빚을 갚고 재기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맑은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다 해결됐어. 이번에 그 큰 계획만 성공하면 우린 인생 펴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큰 계획이라니. 왜인지 저와 관련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피곤하고 서먹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예감이 틀리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여자의 육감은 가장 잔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김영자라는 어머니이자 집주인에서 그저 눈에 거슬리는 짐짝으로 전락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5식구의 아침상을 차리고 손자 민준이와 손녀 지은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청소와 빨래, 장보기와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쳇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주는 생활비가 모자랄 때면
남몰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손주들 반찬값을 벌었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변화는 며느리 미경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부르는 호칭조차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이가 2층에서 내려오며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민준이가 바닥에 우유 쏟았어요. 좀 닦으세요. 그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새 직장에 적응한다는 핑계로 그 직장마저 제가 염치불고하고 옛 제자에게 부탁해 얻어준 자리였음에도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묵묵히 밥만 먹고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고통과 서러움이 제 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지은 이 집에서 말입니다. 잔인함의 정점은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서 고열에 시달리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 침대에 웅크린 채 방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겨우 부탁했습니다. 미경아, 나 열이 너무 심하구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침대 가까이 오지도 않고 진통제 하나를 툭 던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 지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노인네가 툭하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아들 지훈이가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가에 서서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고장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뜨겁고 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 집에서 저는 철저히 잉여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특별히 만들었지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떠들며 이 집안의 유일한 온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경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눈빛이 번들거렸고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밥 먹자. 갈비는 식으면 맛없다. 그 순간 미경이가 의자를 거칠게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높이 쳐들고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어머니, 나 로또 됐어. 20억이야. 우리 20억 당첨됐다고.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짜야. 미경이는 비명을 지르며 지훈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자야. 여보, 우리 인생 폈다고. 지훈이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억. 그 거대한 숫자는 찬란한 태양처럼 떠올라 주변의 모든 평범한 것들을 태워버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인간의 가면을 순식간에 벗겨버릴 악마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경이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가식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사치스러운 미래를 쏟아냈습니다. 강남 쪽에 펜트하우스 살 거야. 제일 큰 평수로 테라스 있는 곳으로. 그리고 당장 포르쉐 매장부터 갈 거야. 빨간색으로 뽑아서 보란듯이 타고 다닐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시는 날 무시 못하게.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경멸이 가득 찬 마치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 이 집, 그녀가 거실을 휘둘러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무 좁고 구질구질해. 벽엔 곰팡이 냄새나고 가구는 다 갖다 버려야 할 고물들이고 더 이상 이런 데서 못 살아요. 당장 팔아버려야겠어. 심장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지은 집, 내 아들이 자란 집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고. 미경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제 얼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머니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쇠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에게, 내 유일한 피부치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 그 비겁함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보, 뭐해? 얼른 노인네 짐 안 싸고. 미경이가 재촉했습니다. 아내의 명령에 지훈이는 말없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나온 건 제가 장볼 때 쓰는 낡은 천가방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헌옷 몇 벌과 남편이 남긴 스웨터, 그리고 유일하게 멀쩡한 가족사진 액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제 짐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방을 현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짓이 어떤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가주세요. 미경이가 적선하듯 말했습니다. 우린 새 출발할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요. 등 뒤로 누군가 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절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손자 민준이의 공포에 질린 눈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찢어질 듯 울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아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미경이가 매정하게 아이를 낚아채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해. 방으로 들어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 홀로 남겨진 문 밖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목적지 없이 텅 빈 거리를 비틀거며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제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치욕과 고통, 절망이 뒤엉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밤바람에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흐릿한 눈물 너머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가 진짜 집이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죽은 남편의 목소리.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 지훈이의 모습.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도 접고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내 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차라리 이대로 끝내버릴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국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저를 심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길 건너편 늦게까지 불이 켜진 작은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3대가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 할머니가 손자 그릇에 국수를 덜어주고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따라드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죽어가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녀 시절을 보냈던 낯익은 옛 동네 구도시를 찾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허름한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좁은 방이었지만 제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비참함을 가려줄 네 벽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다 바닥에서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 바로 제 처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일기장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겼습니다. 20살의 김영자. 열정 넘치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읽으며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 당당했던 소녀를 잊고 살았던 걸까요? 이제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그 밤으로부터 며칠 후 제가 찬 옥탑방에서 밥에 김치 조각을 얹어 먹으며 고독 속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을 때 도시 반대편의 미경과 지후는 인생 역전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첨금을 수령하러 은행 본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몇 시간 동안 거울 앞에 서서 고르고 고른 명품 실크 원피스에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쳤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지훈이도 말끔한 새 양복에 명품 넥타이를 메었지만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렌트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대로를 질주했습니다. 미경은 쉴 새 없이 미래 계획을 떠들었습니다. 돈 받자마자 그 호수공원 뷰 빌라부터 계약할 거야. 그리고 내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 빨간색. 그래야 내 격에 맞지. 지우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은행 본점으로 걸어 들어갔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의 안내로 VIP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경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지훈에게 신분증을 내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에서 비닐에 소중히 싸둔 복권을 우아하게 꺼냈습니다. 사실 그 복권은 미경이 며칠 전 대청소를 하다가 제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복권을 내밀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장 보러 갔다가 복권방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여서 그냥 한 장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지 뭐예요. 지우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습니다. 여직원은 복권을 받아 기계로 확인한 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보가 모두 일치합니다. 당첨금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라 규정상 센터장님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 김 부장입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복권을 아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남부시장 입구에 대박 복권방 김 사장님 좀 연결해 주세요. 네, 본점 김 부장이라고 하세요. 미경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하지만 거액이라 절차가 까다로운 거겠지 하며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번 달 15일 오후 4시 30분경에 귀하의 가게에서 발행된 1등 당첨 복권 거래 내역 확인 좀 부탁합니다. 결제 방식이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아, 카드요? 그렇군요. 그럼 결제한 카드 명의자 이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끄는 김 부장은 몇 분간 침묵했습니다.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마침내 김 부장이 고개를 들어 미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최미경님, 확인 결과 이 복권은 1등 20억 당첨 복권이 맞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훈을 보며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의 다음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을 구매하신 분은 귀하가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미경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직접 샀다고요.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예요. 김 부장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출력된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로 일합니다. 복권 판매점의 데이터와 저희 은행 전산 시스템에 남은 명백한 기록에 따르면 이 복권은 15일 오후 4시 32분에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공포에 질린 미경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명의자는 김영자님입니다. 김영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다 버린 늙은 노모의 이름이 이 호화로운 VIP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얼어붙었습니다. 20억의 꿈, 인생 역전의 환상이 그 한마디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도 경악했습니다. 복권이 엄마 거였다니. 추운 겨울밤 짐짝처럼 쫓아낸 어머니가 바로 이 거액의 주인이었다니. 이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진실이 그의 양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낡은 천가방을 들고 휘청거리며 나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실망 가득한 눈빛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례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본래 자기 것도 아니었던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중히 퇴장을 요구하자 미경의 광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기꾼들 고소할 거야! 그녀는 악을 쓰며 난동을 피웠지만 김 부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당첨금은 합법적인 주인인 김영자님이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광하는 아내를 끌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자마자 결혼 10년 만에 가장 큰 부부싸움이 터졌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다 당신 탓이야. 미경이 남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번엔 그도 참지 않았습니다. 내 탓이라고? 그럼 엄동설안에 우리 엄마 내쫓은 건 누군데? 돈 좀 생겼다고 효부가면 집어던진 게 누군데? 당신, 우리 엄마 생각은 눈꽃만큼이라도 했어? 머릿속에 돈밖에 없지. 그의 고함에는 분노와 뼈아픈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같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소문이 쫙 퍼진 뒤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로또 당첨되고 쫓아낸 시어머니가 진짜 주인이라더라 라는 이야기가 살을 붙여 동네 핫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들을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쳐 잠든 미경을 뒤로하고 지우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낡은 가구들. 그는 낡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학창시절 상장들 밑에서 녹슨 쇠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보석도 아닌 누렇게 변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마다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10살 생일날 쓰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지훈이가 10살이 됐어요. 당신을 쏙 빼닮아서 속이 깊고 정이 많은 아이예요. 나는 우리 지훈이가 나중에 커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 양심을 지키는 떳떳한 남자가 되기만을 바래요.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내가 잘 키울게요. 마지막 줄을 읽으며 지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비수가 되어 그의 썩어버린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부모님 두 분 모두를 배신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지옥 같은 혼란을 겪는 동안 구도심의 작은 옥탑방에서 제 삶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에게 쫓겨난 상처는 깊었지만 평생 산전수전 겪으며 다져진 제 생존 본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눈물이 마른 뒤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옥탑방을 쓸고 닦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자신 있는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근 조림을 하고 빈대떡을 고소하게 부쳤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라 주변 이웃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독거노인 할아버지, 부모가 돈 벌러 나가고 외할머니 손에 큰 아이들. 저는 음식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이웃들도 제 진심 어린 미소와 음식 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 이런 전 처음 먹어봐요. 소박한 감사 인사와 이웃들의 따뜻한 웃음이 제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핏줄에게 버림받았지만 낯선 타인에게서 온기를 찾는 아이러니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는 매일 밤 양심의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과 좋은 사람이 되라는 편지 글귀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기만과 죄악 속에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그는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수소문 끝에 제가 사는 옥탑방 주소를 알아낸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 부침개를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제 흰머리 위로 내려앉아 부드러운 빛을 만들고 있었죠. 초라하지만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운 어머니의 모습에 지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다가가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숨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평생의 용기를 쥐어짜 그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에 고개를 든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제 눈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쉬어버린 목소리, 울먹임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 복권을 훔친 것, 자신의 탐욕, 그리고 은행에서 쫓겨난 일까지. 그는 이 말을 땅에 뒀으며 반복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제야 저는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권, 며칠 전 장 보다가 잔돈 5,000원으로 무심코 사서 서랍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었던 그 복권이 1등이었다니. 발 아래 엎드린 아들을 내려다보는 제 눈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어미로서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장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나도 너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방금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웃과 나누려던 것이었습니다. 먹어라. 배고플 텐데. 따뜻한 국수 그릇을 받아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양심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천륜을 어긴 죄인임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날의 국수 한 그릇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저는 20억의 주인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호의호식하며 쓴다? 가족 없는 부유함은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아들 내외에게 돌아간다? 아니요.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복수한다? 증오에 찬 노파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20살 일기장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도심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목수 박씨, 노점상 최 여사의 아이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웃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저 혼자 쓰라고 하늘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은행의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님, 투자 상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식당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같은 식당이요. 돈 없는 노인들, 결식 아동들, 배고픈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는 그런 곳 말입니다. 김 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는 당첨금 수령 절차는 물론 식당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법률 자문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건설업 하는 지인까지 소개해줘서 동네의 폐건물을 싸게 수리할 수 있게 해주었죠. 옥탑방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걸로 무료 식당을 차린다더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에게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이웃들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목수 박 씨는 헌나무로 튼튼한 식탁을 짜주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청소를, 청년들은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제 식당은 순식간에 동네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짐작 취급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짐을 쌌습니다. 미경에게는 서명한 이혼 서류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틀렸어. 나는 내 양심부터 다시 찾아야겠어. 그는 바로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 막노동판으로 갔습니다. 밑바닥부터 땀 흘려 일하며 가장의 무게와 돈의 가치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식당이 문을 여는 날, 화려한 현수막도 시끄러운 행사도 없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이웃들이 지어준 김할머니의 사랑밥상, 메뉴는 뜨끈한 닭곰탕과 갓 쪄낸 왕만두였습니다. 첫 손님은 바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한 여느 식당과 달리 따뜻한 안부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음식을 퍼주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2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주방에서 설거지가 쌓여갈 무렵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를 묻힌 햇볕에 검게 그을린 남자.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 구석으로 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고된 현장 일이 끝나면 그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그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묵묵한 행동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를 위해 따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었고 그는 말없이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놓았습니다. 끊어졌던 모자 관계는 그렇게 회개와 용서라는 실로 조금씩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지훈이가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전보다 좀 야위고 말수가 줄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훈이 말로는 미경이는 완전히 무너져서 아이들을 돌볼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갈비찜을 해주자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피는물보다 진한 법인가 봅니다. 아들과 이웃들을 통해 며느리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친 그녀는 당첨될 줄 알고 미리 카드와 사채로 질러버린 명품 빚더미에 앉아 비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욕심이 부른 참혹한 대가에 대한 씁쓸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20억 통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사랑,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의 땀방울 속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우연히 식당에 들렀다가 제 사연을 기사로 썼고 김할머니의 사랑밥상은 도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에 감동하고 후원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지 않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사랑을 담아 요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를 받는 것이 제 낙입니다. 지훈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추석입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식당 평상에 아들과 손주들과 둘러앉았습니다. 송편 한 접시와 국화차를 놓고 달을 봅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조잘대고 지훈이는 아이들에게 귤을 까주며 저를 봅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따스한 풍경. 하늘의 둥근 달처럼 제 마음도 꽉 차올랐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머뭇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누가 전해달래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죄송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미경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더니 한 줌의 재가 되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증오해서 태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원망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곧 저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까요. 제가 되어 날아가는 연기를 보며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은 제 생은 이곳 사랑밥상 지붕 아래서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아들에게 버림받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행운을 얻고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며 가족을 되찾은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폐륜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여사님이었다면 은행에서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억을 움켜쥐고 자식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베푸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처가 덮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선한 마음은 결국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